가진 것 쥐뿔도 없는 노인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희도 살아야죠. 어머니까지 책임질 여유 없다고요.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밤 70대 어머니는 가방 하나 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신문 일면을 장식한 어떤 기사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최민석의 아파트 거실은 온통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와 독일제 원목 식탁, 그리고 벽 한쪽을 모두 차지한 대형 텔레비전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이 죗값을 뽐내는 듯했죠. 하지만 그 화려함이 무색하게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박복내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마지막 간을 보고 있었어요. 일은 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국자를 쥐고 뚝배기를 접는 손길만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능숙했습니다. 수진아, 저녁 다 됐다. 민석이 언제쯤 온다니? 복내가 뜨거운 뚝배기를 식탁에 조심스럽게 올리자 방에서 나온 며느리 이수진이 코를 막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촌스러운 걸 먹어요? 수진이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스마트폰을 켜며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휙휙 넘기며 메뉴를 살피는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네. 그냥 시켜 먹을래요. 일식이나 이탈리아 음식으로요. 그래도 내가 아침부터 애써서 끓인 건데. 복내가 더러워진 앞치마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애써 끓인 걸 제가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제발 미리 물어보고 하세요. 수진아,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저희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수진이 차갑게 대꾸하자 복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민석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스트레스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서류 가방을 소파 위로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젠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민석이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풀어 헤쳤습니다. 오늘도 계약 또 놓쳤어? 대체 미팅 가서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수진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협력업체 그 자식들이 또 딴소리야.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을 엎겠다는 거야. 그럼 조건을 맞춰주든가. 어떻게든 구슬려서 사업 따내는 게 능력 아니야? 맞춰줄 돈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회사 문 닫게 생겼다고. 민석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내쉬자 복내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석아, 많이 힘들겠네. 속 시끄러워도 밥이라도 한술 떠라. 지금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요? 민석이 신경질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복내가 휘청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죠.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내가 다른 놈들처럼 제대로 된 뒷받침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개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민석아, 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이잖아요. 친구 박상현이는 아버지가 부동산으로 돈 싸들고 와서 미천 대줘가지고 지금 사업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어머니 태훈이 아시죠? 걔네 부모는 공장을 통째로 물려줘서 걱정 없이 사는데 복내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게 뭐예요? 죽어라 고생만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화풀이 좀 그만해. 수진이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고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화풀이? 이게 화풀이로 보여?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젊었을 때 땅이라도 좀 사두시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냥 손 놓고 계셨잖아요. 민서가 복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뭘 하면서 너를 키웠는지 정말 몰라. 뭘 하셨는데요? 가게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접으신 것 말고요. 그 가게로 널 대학까지 보냈다. 대학 보내는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대학 안 가는데요? 그런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아니에요? 민석이 비웃듯 말하자 복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그럼 뭐예요? 어머니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으셨다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했을 거라고요. 그만해. 복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만하라고 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섞여 나오는 듯한 소리였죠. 에이 몰라. 피곤해 죽겠네. 민석이 소파에 몸을 던지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시끄러운 뉴스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일식 주문할 건데 뭐 먹을래? 수진이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시켜. 그냥 아무거나. 복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손잡이를 돌려 들어가자 작고 어두운 공간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앨범을 꺼냈죠.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말려 올라간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타났어요. 젊은 복례가 남편과 함께 종로의 작은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복례가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는 오직 앨범 속의 행복한 추억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나간 날들을 되새기며 지금의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죠. 다음 날 거실 한가운데선 이수진이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통화하는 내내 자신의 명품 가방 로고를 무의식적으로 만지고 있었죠. 응,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우리 집에서 집들이 겸해서 다 같이 보자. 전화기 너머로 친구들의 환호성이 들려오자 수진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뭘 사온데 됐어. 빈손으로 와도 돼. 음식이랑 술은 내가 다 준비해 놓을 거라니까. 수진이 우아하게 통화를 끊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박복례가 허리를 숙인 채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어머니, 방금 들으셨죠?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친구들 몇 명 오기로 했어요. 복례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그릇에 물기를 털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나 보구나. 몇 명이나 온다니? 한 6명? 7명? 아무튼 집들이니까 음식 좀 제대로 준비해 주셔야겠어요. 수진이 손가락을 꼽아가며 메뉴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식당에 주문을 넣는 손님 같았습니다. 일단 모듬전 푸짐하게 부치시고요. 잡채랑 갈비찜도 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상큼하게 먹을 나물 무침도 몇 가지. 과일도 제일 비싼 걸로 사다가 예쁘게 깎아주시고요. 알았다.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니? 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머니. 수진이 복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 앞에서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부엌에만 계세요. 괜히 나와서 말 거시면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복례가 설거지를 하던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별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제 손님들이니까 저랑 제 친구들끼리 편하게 놀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복례는 아무 대답 없이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그릇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자 현관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친구들이 명품 옷과 가방으로 한껏 멋을 낸 채 거실로 들어섰어요. 어머, 수진아. 집 진짜 끝내준다. 이게 몇 평이야? 인테리어는 또 어디서 한 거래? 잡지에 나오는 집보다 더 좋아. 친구들의 감탄사가 연신 터져 나왔습니다. 그 시각 복례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삼각건까지 쓴 채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온몸에 가득 배어 있었죠. 복례가 음식이 가득 담긴 커다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와, 이게 다 뭐야? 냄새 장난 아니다. 수진아, 집밥 냄새나. 한 친구가 노릇하게 부쳐진 김치전을 입에 넣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수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치? 우리 집 음식 맛이 좀 괜찮아. 복례는 묵묵히 빈 그릇을 치우고 새 음식을 내가며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친구들은 복례를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며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기 바빴죠. 수진아, 근데 저분은 누구셔? 그때 한 친구가 복례의 뒷모습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복례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수진이 친구들 쪽으로 몸을 바싹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비밀을 말하듯 작아졌어요. 저분, 이번에 새로 구한 가사 도우미야. 어머, 진짜? 음식 너무 잘하시는데. 응. 근데 손이 좀 느려서 답답해 죽겠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봐. 수진이 친구들만 들으라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하기야, 요즘 젊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잖아. 그래도 음식 솜씨는 최고다. 음식이야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지 않나? 할 줄 아는 게 그런 것밖에 더 있겠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안쪽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어버린 복례의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들고 있던 접시가 싱크대 안으로 떨어지며 쨍그랑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한 친구가 부엌 쪽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와인 잔을 흔들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아, 신경 쓰지 마. 아줌마가 그릇 깼나 보지 뭐. 복례는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애써 떨림을 감추며 깨진 접시 조각을 주었죠. 거실에서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한 친구가 부엌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복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애쓰며 물병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치 정말 가사도우미가 된 사람처럼 말이죠. 해가 저물고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뒤 거실은 전쟁터처럼 어수선했습니다. 복례는 말없이 널려있는 빈 접시와 술병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스마트폰을 보던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친구들이 음식 정말 맛있었다고 난리였어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쓸어 담을 뿐이었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가사도우미라는 그 차가운 단어가 심장에 박힌 듯 아팠으니까요. 다음 날 최민석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책상 위에는
붉은 글씨로 독촉이라 쓰인 우편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계좌 잔고는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대한건설입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 최 사장.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대체 자재 대금은 언제 줄 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민석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시간? 우리가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계약 파기하고 공장으로 찾아갈 테니 그런 줄 아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석이 수화기를 내려놓기 무섭게 또 다른 전화가 울렸어요. 민석 사장, 우리 태평양 물산인데 더는 못 기다려. 오늘 중으로 해결 안 되면 거래 끊는 거야, 알았어? 연이어 끊어지는 전화를 보며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직원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방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추가 대출은 어림도 없다고 그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떡하라고. 민석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월급은 언제 나오냐고 자꾸 묻습니다. 월급. 민석이 텅 빈 눈으로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빈털털이야. 방법이 없어. 다 끝났다고. 민석이 책상을 주먹으로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힘없이 흩어져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날 밤 민석은 술에 흠뻑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나서야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어우, 술 냄새 좀 봐. 아주 그냥. 시끄러워. 민석이 현관에서 구두를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가죽 구두 한 짝이 벽에 부딪혀 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왜 그래? 회사에서 또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다 망했어. 아주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민석이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오자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복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는 그냥 들어가세요. 민석이 손을 휘휘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계약은 다 날아가고 돈줄은 다 막히고 은행에서는 대출도 안 해준다잖아.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 수진이 불안한 얼굴로 묻자 민석이 옆에 있던 소파 쿠션을 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뭘 어떡해. 다 끝이라고. 그는 소파 옆에 놓인 화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화분이 넘어지며 시커먼 흙이 거실 바닥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미쳤어. 민석아. 복례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 복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이야. 뭐가 또 내 때문이냐? 애초에 어머니가 제대로 된 미천이라도 쥐어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야. 민석이 텔레비전 선반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벽에 던졌습니다. 리모컨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는 맨손으로, 정말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꼴이 된 거잖아.
그렇다고 집안 물건을 이렇게 다 때려 부수면 어떡해. 수진이 울상이 되어 외쳤지만 민석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죠. 그는 식탁 위에 있던 접시들을 팔로 한 번에 쓸어버렸습니다. 하얀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멀리 내다봤더라면, 그만해라, 민석아. 제발.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만해요? 내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알아요? 뒷배도 없이 사업한다고. 민석이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를 떼어내 바닥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액자 유리가 박살나며 사진 속 웃고 있는 가족의 얼굴 위로 금이 갔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진 아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맞으며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거실은 전쟁의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과 흙더미 사이에서 최민석이 어린아이처럼 끄끄대며 흐느끼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수진이 차갑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정말로 다 끝이야. 민석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수진이 팔짱을 낀 채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그렇게 울고 있으면 빚이 갚아져?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은 어쩔 건데.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민석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박복례가 조용히 다가가 깨진 화분 조각들을 맨손으로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분노가 남긴 날카로운 상처를 어머니는 말없이 거두고 있었어요. 어머니, 위험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수진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치자 복례가 고개를 저으며 계속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수진은 답답하다는 듯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뭔가를 결심한 듯 복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방금 전과는 다른 칼날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어요. 뭐라고? 깨진 조각을 줍던 복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민석 역시 놀란 눈으로 수진을 쳐다봤죠. 어머니를 내보내자고? 지금 당장? 그래, 당장. 아시잖아요. 저희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빈털터리인 거. 어머니까지 책임질 여유 저희한텐 없다고요. 수진의 말에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은 순식간에 비겁한 현실주의자의 것으로 변해 있었어요. 하긴 우리가 지금 누구 챙길 처지가 아니지. 어머니라도 어디 나가 계시면 당장 우리 부담은 더니까. 당신 말이 맞아. 복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들고 있던 쓰레기통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면 되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진이 망설임 없이 복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복례의 낡은 옷장을 열어 옷가지들을 되는 대로 꺼내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낡아빠진 옷들은 다 버려도 되겠네.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낡은 가방에 옷을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습니다. 복례가 방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켜라. 내 짐은 내가 싼다. 복례가 조용히 말하며 방으로 들어와 수진을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 구겨진 옷가지들 위에 소중히 올려놓았습니다. 민석이 방문에 기댄 채 그 모습을 못마땅한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꾸물거리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챙겨서 나가시는 게 저희도 마음이 편합니다. 밖에서는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한방눈이 미친 듯이 흩날리고 있었죠. 복내가 마지막 옷가지를 넣고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죠. 이 상황 이해하시죠? 민석이 눈을 피하며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수지는 팔짱을 낀 채 마치 귀찮은 손님을 배웅하듯 서 있었죠. 이제 그만 나가보세요. 저희도 피곤하네요. 복내는 아무 대답 없이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련 따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찬바람이 문틈으로 거세게 불어들어와 복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쿵!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내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그녀가 홀로 남았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동자 안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빛이 스쳐 지나갔죠. 복내는 잠시 닫힌 문을 바라보더니 이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막다른 길에 몰린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처럼 놀랍도록 단단하고 또렷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박복래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그녀의 얇은 외투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죠. 골목 끝 희미한 불빛을 내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복래가 부스 문을 열고 들어가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작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표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복래가 수첩의 특정 페이지를 찾아 떨림 없는 손길로 번호를 하나씩 꾹꾹 눌렀습니다. 몇 번의 통화 연결음이 울리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비서 맞는가? 복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나약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힘있으며 듣는 이를 압도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십니까? 정말 박복래 회장님이십니까? 김비서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감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야.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복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김비서 진정해. 너무 흥분하면 쓰나. 회장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10분 안에 출발하겠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서두를 것 없어. 성북동 한일약국 앞이다. 복래가 전화를 끊고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약국 앞 벤치에 앉아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은 그저 짐가방 하나 든 초라한 노인으로 봤을 뿐이었죠. 그 누구도 그녀가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들었던 철의 여인, 명성그룹 박복래 회장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20분 뒤 도로 저편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차량은 소리 없이 그녀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50대 남자가 황급히 내렸습니다. 회장님, 김비서가 복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김비서, 복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무려 20년입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김비서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네도 많이 늙었네.
나도 많이 늙었지? 복례가 김비서의 머리에 희끗희끗 내린 서리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조금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김비서가 그녀의 낡은 가방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복례가 차에 올라타자 바깥 세상의 칼바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김비서가 운전석에 앉으며 백미러로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롯데호텔.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로 가자. 예, 회장님. 회장님께서 돌아오실 날만 기다리며 20년째 비워두었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충성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차가 서울의 밤거리로 부드럽게 합류했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죠. 복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문득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종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복례네 국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가게 뒤편 쌀가마니와 김치통이 놓인 좁은 사무실에서 복례와 남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부를 덮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례야, 민석이한테는 우리 재산 이야기 하지 말자. 복례가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아들인데 왜 숨겨야 해요? 아들이기 때문이야. 남편이 창밖 골목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 꽤 벌어들이고 있지만 그 아이는 모르는 게 좋겠어.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물론 알게 되겠지. 하지만 지금이 아니야. 남편이 복례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가난한 국밥집 주인인 줄 알고 살았으면 해. 왜 그래야 하는 거예요? 돈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거든. 복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인데 아들이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편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의존하게 되는 게 문제지. 남편이 일어나 작은 금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돈으로 민석이 학비는 충분히 될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주면 안 돼. 그 이상이라면? 용돈, 사업자금, 그런 것들 말이야. 그런 건 자기가 벌어서 써야 해. 복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자인 걸 언제까지 숨기자는 거예요? 민석이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남편이 복례 앞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죽거든 약속해줘. 민석이가 스스로 설 때까지는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여보, 약속해줘, 복례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복례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남편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 아이가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기억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복례가 창밖의 야경에서 시선을 거두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지키느라 30년을 참아왔지만 결국 아들은 그토록 바라던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아드님은?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얘기는 나중에. 지금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복례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차가 롯데호텔 정문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호텔 지배인이 달려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그녀를 맞이했죠. 박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복례의 표정은 부드러운 할머니에서 차가운 기업 총수의 얼굴로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남산타워와 한강, 그리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이 그녀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김비서, 복례가 야경을 등지고 서서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 내일부터 바빠질 게다. 마음 단단히 먹어도 언제든 명령만 내리십시오, 회장님. 김비서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복례가 천천히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지난 시간 초라했던 어둠이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녀가 되찾아야 할 서울의 밤이 발 아래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 펜트하우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김비서가 문을 열자 최고급 장비들로 무장한 3명의 여성이 들어섰죠. 맨 앞에 선 중년 여성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김비서가 침실 쪽으로 향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스타일리스트 팀이 도착했습니다. 들여보내. 방 안에서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이 침실로 들어서자 복례는 이미 흰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회장님, 20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팀장이 감격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김 팀장이 내 머리를 처음 만져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 한번 빠르네. 오늘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모시겠습니다. 팀장이 복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많이 상하셨습니다. 관리할 시간이 없으셨나 봅니다.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지. 이제부터 다시 필요해졌지만 복례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전문가들의 손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머리를, 다른 한 명은 얼굴을, 마지막 한 명은 거칠어진 손톱을 다듬었습니다. 지난 20년의 고된 세월이 전문가들의 손길 아래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흐른 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회장님, 확인해 보시죠.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푸석하던 백발은 기품 있는 짙은 갈색의 단발머리로 변해 있었고 옅은 화장은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죠. 수고했어. 복례의 짧은 칭찬에 팀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타일리스트 팀이 나가자 김 비서가 검은색 맞춤 정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복례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방 안의 공기마저 바뀌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이 변호사와 정 이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응, 들어오라고 전해. 복례가 거실 소파 깊숙이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잠시 후 50대 남성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2 사람 다 고생 많았어. 그동안 내 금고는 잘 지키고 있었겠지? 복례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2 사람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맡기신 종로 일대 부동산 자산은 현재 시가총액 약 47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은행 예금과 주식은 예금 80억 원, 그리고 주식 및 펀드 자산이 15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자산은 698억 원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액수였지만 복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김 비서가 따라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20년 동안 고작 그 정도밖에 못 불렸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례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농담이야. 이만하면 잘 지켜준 거지. 월 임대 수입은 얼마나 들어오나? 매달 세금을 제하고 약 15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 180억이라 쓸만하겠군. 복례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례가 천천히 뒤돌아서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카리스마가 불꽃처럼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야지. 진짜 일이라고 하시면 재단을 세우는 일, 명성 장학재단으로. 장학재단 말씀이십니까? 그래.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끼니 걱정하는 노인들, 내가 다 돌봐줄 거야. 복례의 목소리에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얼마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100억부터 시작하지. 예, 100억 원이요? 정 이사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복례가 소파에 다시 앉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왜? 부족해? 아닙니다. 회장님,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위해 써야 진짜 돈이지. 그리고 기자회견도 준비해. 기자회견까지 말입니까? 그래. 명성그룹 박복례 회장이 20년 만에 돌아왔다고 온 세상에 알려야지.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아들에게 멸시받던 초라한 노파는 없었습니다. 20년 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철의 여인 박 회장이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죠. 일주일 뒤 최민석이 자신의 사무실 문 앞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유리문 위에는 부도 처리 완료라는 붉은 글씨의 공고문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죠. 그가 이룬 모든 것이 저 붉은 종이 한 장으로 끝이 나 있었습니다. 젠장. 민석이 주먹으로 문을 내리쳤지만 자물쇠는 이미 교체된 뒤였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여보, 당신 어디야? 지금 집에 큰일 났어.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일인데 또? 집에 빨간 딱지 붙었어. 법원에서 사람들이 와서 온 집안에 차 앞 딱지를 붙이고 갔다고. 뭐라고? 민석이 휘청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어떻게 해? 동네 사람들 지금 다 나와서 구경하고 난리 났어. 창피해 죽겠다고. 전화가 끊어지고 민석은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정말로 현관문에는 시뻘건 봉투와 딱지들이 흉물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대놓고 그들을 향해 수군거리고 있었죠. 어머, 저 집 사업 망했나 봐. 쯧쯧. 그렇게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꼴 좋다. 수진이 현관 앞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사업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해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수진이 민석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시끄러워. 네가 카드 긁어댈 때마다 내 등골이 휘는 소리 못 들었어? 그 명품백들이 다 내 빚덩어리였어. 이 여자야. 2시간 뒤 부부는 값비싼 외제차 대신 허름한 여행 가방을 하나씩 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하루 3만 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모텔 앞이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데서 자? 수진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할까? 지금 우리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 별 5개짜리 호텔이라도 가리. 민석이 창문을 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다 당신 탓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굴욕은 안 당했어. 내 탓? 또 내 탓이야? 돈 좀 벌어온다니까 좋다고 흥청망청 쓴 게 누구더라? 민석이 수진을 돌아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뭐, 내가 흥청망청?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 믿고 쓴 죄밖에 없어. 나는 믿어. 빚내서 내 욕심 채워준 걸 믿었다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당신이 나한테 말 한마디라도 했냐고.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민석과 수지는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때 민석이 갑자기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쫓을 때부터 알아봤어. 그렇게 모질게 구니까 천벌 받는 거야. 우리가. 뭐, 지금 어머니 얘기를 여기서 왜 해? 왜 하긴. 우리가 복을 다 걷어찼으니까 이러고 있지. 수진이 기가 막힌다는 듯 민석을 쏘아봤습니다. 복? 당신 미쳤어? 어머니가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복 타령이야. 해준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 도리의 문제지.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가 뭘? 앞장서서 어머니 짐 싸던 건 당신 아니었어? 이제 와서 어디서 착한 아들 코스프레야? 그건 당신이 먼저 나가시라고 했잖아. 그럼 당신은 왜 안 말렸는데? 당신 엄마잖아. 말렸잖아. 언제? 당신이 한 건 말린 게 아니라 그냥 착한 척하는 위선이었어. 민석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시끄러워. 다 당신 탓이야.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난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라고. 뭐라고? 이봐, 최민석. 당신이야말로 최악의 아들이고 최악의 남편이야. 알아?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사라지고 곰팡내 나는 지독한 현실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좁고 더러운 방 안에서 서로를 향해 악담을 퍼부으며 그렇게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싸움 끝에 최민석은 허름한 모텔 방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면도를 못해 거뭇해진 턱과 기름진 머리카락은 그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주머니를 뒤져보니 남은 것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낡은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과거에 가깝게 지냈던 직장 동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 과장? 나 민석인데. 민석이냐?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웬 공중전화야? 전화기 너머로 반가우면서도 어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급해서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민석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민석아, 정말 미안하다. 나도 요즘 아내 가게가 어려워서 다음에 내가 꼭 연락할게. 아, 괜찮아. 내가 미안하다. 민석이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벌써 5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그가 무너지자 세상도 함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걷던 그의 발걸음이 한 지하철역 신문 가판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저 멍하니 진열된 신문들을 바라보는데 유독 한 신문의 일면 머리 기사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돌아온 철의 여인, 명성그룹 박봉래 회장, 사재 700억 쾌척해 장학재단 설립. 박봉래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석은 홀린 듯 가판대로 다가가 헤드라인 아래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기품 있게 앉아있는 여성의 사진이었어요. 보면 볼수록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그가 중얼거리며 신문에 얼굴을 거의 파묻다시피 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 박복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던 초라하고 주눅든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단정한 머리와 온화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신문을 샀습니다. 그는 길 한복판에 선 채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명성그룹 박복래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종로 일대에 다수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박 회장은 현재 확인된 자산만 약 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툭! 민석의 손에서 들고 있던 신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700억? 그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민석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가 하찮게 여기고 한겨울밤에 짐짝처럼 내쫓았던 어머니가 바로 그 거부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또 전화야? 돈이라도 구해왔어?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당신 지금 빨리 나와봐. 무슨 소리야 또? 우리 어머니가 신문에 나왔어. 명성그룹 회장이래. 뭐? 당신 드디어 미쳤구나? 헛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구해와. 진짜야. 자산이 700억이래. 700억? 민석이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넘어 수진의 거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방금 700억이라고 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할 힘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단순히 늙고 능력 없는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구원이었고 스스로 걷어찬 복이었죠. 하지만 후회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확인한 민석과 수진은 허름한 모텔 방을 불이 나게 뛰쳐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초라한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절박함과 탐욕이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진 동업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들어가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돼. 알았지? 알아. 어머니도 결국 사람인데 자식이 와서 저렇게까지 비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시겠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은 이미 7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롯데호텔에 도착한 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로비의 모습에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깨끗한 흰 비단 위에 떨어진 흙탕물 같았죠. 민석이 주눅든 채로 프론트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저 박복래 회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약속되지 않은 방문은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에 수진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그 아들, 며느리라고요. 가족인데 왜 못 만나요? 바로 그때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다가와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가 박봉래 회장님 아들, 며느리입니다. 신분증도 여기 있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호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귀에 꽂힌 무전기로 짧게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경호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두 분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 거절하셨다고요? 친아들인데 다시 한번 여쭤봐 주세요.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원들의 대답은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이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에게로 쏠렸죠. 어머니, 이 불효자식이 왔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민석의 처절한 외침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도 1초의 망설임 없이 옆에 따라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로비는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이 기막힌 광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얼굴만이라도 뵙고 용서를 빌게 해주세요. 민석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죠. 눈앞에서 놓쳐버린 700억이라는 거대한 돈에 대한 탐욕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저희가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하네라며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죠. 상황이 소란스러워지자 호텔 관리자까지 달려왔지만 두 사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화려한 호텔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닫고 싶어하는 펜트하우스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석과 수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란을 구경하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죠. 로비 2층, 화려한 난간 위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박봉래가 마치 여왕처럼 아래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미가 자식을 향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완전한 단절의 의지만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 복례를 발견한 민석이 두 팔을 벌리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도 바닥에 엎드린 채 손을 뻗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미동도 없이 그들의 위선적인 눈물의 쇼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이진수 변호사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릴 때마다 민석과 수진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죠. 이 변호사는 무릎 꿇은 두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회장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어머니께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 제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민석이 그의 바지춤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더니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마치 자선단체에 헌옷을 던져주듯
무심한 동작이었어요. 박봉래 회장님의 최종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2장의 빳빳한 법원 서류였습니다. 이것은 박봉래 회장님께서 청구하신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입니다. 친자관계 단절이요? 민석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분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서입니다. 오늘부로 2분은 박 회장님 반경 100m 이내로 접근이 금지됩니다. 왜 100m요?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회장님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될 예정이며 2분에게는 단 1원도 상속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1원도 안 주신다고요? 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어 2층을 올려다보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하지만 2층 난간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아들의 마지막 절규를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 이미 자리를 뜬 뒤였죠. 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2분을 어제부로 이미 고인이 된 자식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 변호사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로비에는 다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은 이제 노골적인 조롱과 구경거리로 바뀌어 있었죠.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친자관계 단절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정말 끝인가 봐. 민석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어떻게 살아? 수진의 목소리는 신라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2 사람이 비틀거리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종이 한 장이 민석의 힘없는 손에서 빠져나가 차가운 바람 속으로 흩날려 갔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의 대연회장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가 모인 듯 기자들의 열띤 취재 열기로 공기마저 뜨거웠죠. 연단 앞에는 복례 장학재단 설립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연회장의 모든 문이 닫히고 조명이 연단에 집중되었습니다. 박복례가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깨선을 꼿꼿이 편 그녀의 모습에 기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복례가 마이크 앞에 서자 거짓말처럼 소음이 멎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명성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된 박복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휘어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원고에서 눈을 떼고 기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좋은 남편을 만나 종로에서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가게를 지키며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냉소적이었던 기자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운이 따라 재산은 많이 모았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손을 들었습니다. 최근이라고 하시면 회장님의 결심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개인사가 있었던 겁니까? 연회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복례는 그 기자를 잠시 응시하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만 버림받고 혼자 남겨진 노인들의 서러움을
저 역시 뼈저리게 느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기자들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엄청난 사연을 짐작하며 미친 듯이 타자를 쳐댔습니다. 다른 기자가 곧바로 질문을 이어받았습니다. 회장님의 이런 뜻깊은 결정에 가족분들은 어떤 반응이신지 궁금합니다. 복례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정면의 방송사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너머의 누군가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았죠. 제게 가족은 없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입니다. 그것은 아들 최민석을 향한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된 공식적인 의절 선언이었습니다. 복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일에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바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명성재단은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들과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어르신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재단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1차적으로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례가 명확히 대답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매년 추가로 출연하여 규모를 늘려나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복례가 연회장을 나서려 할 때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회장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복례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복례가 연회장을 나서며 김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지, 김 비서? 훌륭하셨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례가 엘리베이터를 타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는 박복례 회장의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시대의 어른이 보여준 감동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죠. 복례는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와인 잔을 든 채 텔레비전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되기로 선택한 박복례, 모두의 존경을 받는 시대의 어른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복례는 와인 잔을 입술에 가져가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들이 닿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흘러나온 악취와 눅눅한 곰팡내가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 어둠 속을 최민석과 이수진이 필사적으로 내달렸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그들의 목숨값보다 비싼 빚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들의 거친 욕설과 발소리가 악몽처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헉 여보, 나 더는 못 뛰겠어. 한때 최고급 구두만 신던 수진의 발은 싸구려 운동화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폐는 터질 듯이 뜨거웠고 옆구리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뒤틀렸어요. 뛰기나 해. 잡히면 우리 둘 다 장기라도 팔아야 돼. 민석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치며 수진의 손목을 거의 부서져라 잡아 끌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몇 분 뒤 그들을 찾지 못한 사채업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두 사람은 녹초가 된 몸을 간신히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돌아갈 모텔조차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매던 그들의 발걸음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에 월세방 있음이라고 휘갈겨 쓴 종이 한 장이 위태롭게 붙어 있었죠. 잠옷바람으로 나온 집주인은 벌레 보듯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방을 구해? 행색을 보니 보증금은 어림도 없겠고 한 달치 선불 20만 원. 싫으면 가든가. 민석이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쌈짓돈을 탈탈 털어 집주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안내받은 곳은 건물 가장 구석진 햇빛 한 줌 들지 않을 것 같은 옥탑방 바로 아래 쪽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시멘트 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바닥에는 차가운 장판이 깔려 있었죠. 한때 수억 원짜리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부부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사람 사는 방이야? 짐승 우리도 이것보단 낫겠다. 수진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물 더운 물 가릴 때야? 여기서라도 쫓겨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 민석은 대꾸할 힘도 없이 먼지 쌓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수진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민석이 남은 동전을 챙겨 비척비척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편의점에서 사온 것은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장판 바닥에 마주 앉아 낡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습니다. 한때 수억 원짜리 식탁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던 부부의 저녁 식사였죠. 아무 말 없이 딱딱하게 굳은 삼각김밥을 반으로 나눠 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희미하게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명성 장학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한 박봉래 회장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봉래라는 이름이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칼날처럼 베고 들어왔습니다. 민석과 수진의 젓가락질이 동시에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홀린 듯이 1층으로 내려가 집주인 방에 열린 문틈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작고 오래된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연설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제 마지막 소임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을 통해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러닝셔츠 바람으로 뉴스를 보던 집주인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대단한 양반이야. 700억을 사회에 내놓는다니. 자식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지, 어른. 민석과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어머니는 세상의 빛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현실의 아들 부부는 가장 어둡고 차가운 구석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마른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렇게 훌륭한 분한테 우리는 악마 같은 짓을 한 거야. 그것은 후회라기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절망적인 통곡에 가까웠어요. 민석은 대답할 힘도 없이 벽에 머리를 기댄 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앞에는 김이 빠져 불어 터지고 기름이 허옇게 굳어버린 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처참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가 달라져. 이미 우리 같은 자식은 없다고 세상에 소리쳤는데 다 끝났어. 민석이 식어버린 라면 용기를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국물이 누런 벽지를 타고 처량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바깥 세상의 불빛과 웃음소리는 그들이 갇힌 절망의 동굴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좁고 차가운 방 안에는 오직 식어버린 후회만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었죠. 한 달 후 명성 장학재단 사무실 안은 따스한 봄볕과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잘 닦인 원목 바닥 위로 환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공기 중에는 갓 내린 커피의 구수한 향기와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죠. 사무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원목 테이블 주위로는 2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희망에 찬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들이었습니다. 박복래가 우아한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꾸밈없는 미소가, 눈빛에는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복래가 장학생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긴장했던 학생들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돈 걱정은 잠시 잊고 오직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만 달려가면 됩니다.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배우고 싶은 것 실컷 배우세요. 이 늙은 할미가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 말에 한 여학생이 울컥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매일 밤 울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도 정말 제게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자네처럼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인재가 돈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되지. 앞으로는 울지 말고 웃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게나. 복래가 손을 저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앳된 얼굴의 남학생이 수줍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회장님, 저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학비도 학비지만 책값이 너무 비싸서 늘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해야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 공부해도 늘 피곤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환자를 살리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도 괜찮아. 대신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돈 없는 사람들도 차별 없이 치료해주게. 그거 하나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허리가 굽은 어르신 몇 분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들이었죠. 그들은 복래를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우리 회장님. 한 할머니가 복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주름진 손에는 삐뚤빼뚤하게 포장된 빨간 카네이션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회장님, 이거 받으시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것밖에 준비를 못했어. 그래도 우리 마음이요. 할머니가 복래의 손에 카네이션을 쥐어주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주머니에서 카네이션을 꺼내 복래에게 건넸습니다. 장학생들 역시 약속이라도 한 듯 가방에서 준비해온 카네이션을 꺼내 들었죠. 순식간에 복래의 두 팔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붉은 카네이션이 가득 안겼습니다. 피를 나눈 혈육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정이 이들을 통해 비로소 그녀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회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장학생의 다짐에 복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거 하나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놓아도 아깝지 않아. 사무실 안은 감사와 희망,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서울의 가장 후미진 달동네
낡은 다세대 주택의 단칸방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곰팡이가 핀 차가운 바닥에 누워 거미줄이 쳐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이수진은 벽을 향해 등을 돌린 채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두 사람의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석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영화처럼 지나간 날들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이 모양이야. 라고 악을 쓰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 가게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접으신 것 말고 뭘 하셨냐며 어머니의 인생을 통째로 무시했던 잔인한 말들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하찮아 보이던 가게가 700억 제국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수진 역시 낡고 축축한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촌스러운 걸 먹어요? 라며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했던 순간 가사도움이라며 어머니의 존재를 지워버렸던 기억이 떠올라 온몸이 부서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시어머니의 돈으로 누렸던 사치였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야 지독한 치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밤바람이 그들의 남루한 옷가지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석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세 글자를 그는 속으로만 수천 번, 수만 번 되뇌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구 반대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복례의 사무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온기는 결코 이 차갑고 어두운 절망의 방까지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후회는 닿을 곳 없이 차가운 방 안을 맴돌다 결국 그들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가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